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집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가 나중에 혼자 살게 되면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까 하는 생각이 스치던 그 조용한 순간 말입니다. 최근 통계에서 혼자 사는 60대가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월세 부담, 공과금 인상, 병원 한 번만 가도 훅 빠져나가는 비용들. 어느새 노후는 돈보다 외로움이 더 무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아직 멀었겠지라고 넘기고 싶은 마음. 하지만 지금도 누군가는 한평남짓한 방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준비하는 사람만이 고독한 노년을 피할 수 있는지 분명 느끼실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방으로 돌아가는 기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남들은 집에 돌아가면 불이 켜지고 누군가는 왔어 라고 말해주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스스로 켠 희미한 전등만이 자기 존재를 확인해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느 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단 한 문장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그의 인생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정혜수, 일은 강원도 작은 탄광마을에서 평생을 일용직으로 살다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각자의 삶에 바빠 지금은 인천 부평시장 뒤편 오래된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방은 딱 한 평 반, 바람이 들어오는 낡은 창문, 끼익거리는 철문, 그리고 복도 끝 공용 주방에서 들려오는 냄비 부딪히는 소리. 그곳이 그의 남은 노년의 전부입니다. 혜수는 매일 아침 6시 시장 상인들이 가게 문 여는 철컥 소리에 잠을 깹니다. 알람보다 더 정확합니다. 좁은 복도로 나가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하고 시장 된장집에서 4,000원짜리 콩나물국밥을 먹습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혜수 아저씨, 오늘은 어제보다 얼굴이 좋아 보이네. 그 말 한마디에 혜수는 젓가락을 멈추고 살짝 웃어 보입니다. 그 웃음이 누구에게 가는 것도 아니지만 오랜만에 사람 냄새 나는 대화를 한 것 같아 마음이 놓였기 때문입니다. 시사를 마치면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도는데 채소가게 사장은 남는 깨십 한 움큼을 슬쩍 봉투에 넣어주고 생선가게 언니는 아저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야 해요 하고 손을 흔듭니다. 따뜻하지만 동시에 잔잔한 외로움이 스며 있습니다. 대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구나. 그러면서도 그는 스스로를 달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루를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지. 하지만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김은숙 작가식 복선처럼 혜수의 일상에는 이미 작은 균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혜수는 시장에서 얻은 깨씹을 반찬 삼아 늦은 저녁을 먹고 좁은 방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우연히 한 노인의 전화 사연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혼자입니다. 근데요. 병원비가 밀려서 방을 뺐습니다. 혜수는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이 자기 미래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오른쪽 갈비뼈가 결리는 듯한 통증이 왔고 숨이 잠깐 턱 막혔습니다. 이 나이에 아프면 끝이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한 번만 크게 나와도 자신은 이 고시원마저 잃게 된다는 걸. 통증은 잠잠해졌지만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들리는 쿵 소리, 누군가 문을 세게 닫았고 어떤 젊은이는 전화로 욕을 내뱉으며 걸어갑니다. 얇은 벽은 모든 소리를 그대로 들려줍니다. 그 소리들이 마치 혜수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여기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숨이 갑자기 차오르고 고요했던 방은 갑작스레 감정의 폭풍과 몰아쳤습니다. 혜수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온 거냐? 이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 오래된 상처를 건드려버린 것입니다. 혜수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작은 서랍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와 함께 찍은 흑백 사진 한 장,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아내가 남긴 짧은 글귀가 있었죠. 혜수씨, 우리 늙어서도 따뜻하게 살아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혜수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처음으로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미안하다, 나 이렇게 살고 있어. 그는 사진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득 라디오에서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연자분께 이런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그 한 문장이 마치 해수를 향한 말처럼 가슴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아내의 흔적, 흑백 사진 속 웃음, 고시원의 외풍, 그리고 갈비뼈의 묵직한 통증. 이 모든 것이 뒤섞이며 해수는 처음으로 그리고 싶지 않은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나도 저 사연자처럼 되는 건 아닐까? 여기서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은 두려움이자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던 순간 복도 끝에서 어떤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해수가 잊고 살았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해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숨이 멎은 듯 멈춰 섰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떻게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걸까요? 해수는 천천히 목소리가 들린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입술이 굳어지며 떨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지? 방 안에는 라디오만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수의 심장은 믿기 힘든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정혜수 맞죠? 복도 끝에서 들린 그 목소리는 낡은 고시원의 차가운 공기를 단번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해수는 얼어붙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 세상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허리 굽은 한중년 여성이 조심스레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건너편 반찬 가게 사장 선이었습니다. 해수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반찬을 담아주던 그녀가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아저씨 맞죠? 정혜수 아저씨. 예전에 탄광마을 살던. 그 말에 해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선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낡은 쇼핑백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해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내의 친정 동생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바로 아내의 여동생, 그러니까 해수에게는 30여 년간 소식을 끊어왔던 처제였습니다. 언니가 돌아가던 날 형부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알았어요? 근데 그 뒤로 형부가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형부가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곳에 계실 줄은. 해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어떤 변명도 이 좁은 벽과 냄새나는 복도 안의 현실을 덮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어. 언니한테도 너희한테도 다한 게 하나도 없더라. 해수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는 조용히 해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부, 왜 혼자 견디고 계셨어요? 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셨어요? 해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3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꺼냈습니다. 너희한테 폐가 될까봐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게 보기 싫었어.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복도 끝 라디오에서는 트로트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다 선희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 제가 여기 온 건 그냥 반가워서가 아니에요. 해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집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간이 안 좋아서 병원비가 계속 나가고 저 혼자 가게도 지켜야 해서.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이제는 정말 누가 좀 기대고 싶어요. 근데 생각나는 사람이 형부밖에 없었어요. 이번엔 해수가 말을 잃었습니다. 늘 자신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 늘 자신만 외로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도 똑같이 외롭고 지쳐 있었다는 사실이 마음을 쥐어짜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선이야, 너도 힘들었구나. 선희는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형부, 언니가 늘 말했어요. 해수 씨는 세상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그 말이 해수의 굳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흑백 사진이 아닌 현실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해수 씨, 우리 늙어서도 따뜻하게 살아요. 아내의 일기장 속 문장과 선의 말이 겹쳐지는 순간 해수는 참았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했어.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고백이었고, 세월에게 하는 사과였고, 남겨진 삶을 향한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부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그냥 우리 모두 힘든 시대에 각자 버티느라 정신없었던 거죠.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이 말에 혜수의 눈물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잠시 뒤 선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형부, 혹시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같이 사는 건 아니고 가게 옆에 작은 방 하나 있어요. 밥은 제가 챙길 테니까 고시원보단 훨씬 따뜻해요. 혜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지 못했던 함께 살자는 말,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뜨겁게 적셨습니다. 하지만 혜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도 되겠니? 내가 너희한테 짐이 되면 그때 선희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부, 그게 최선입니까?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문장 때문에 흔들렸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선희 눈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도 된다고, 이제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고. 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혜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형부, 언니가 하늘에서 보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둘은 고시원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혜수의 발걸음은 오랜만에 따뜻했습니다. 그때 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보낸 사람 아들 정민. 내용, 아버지 혹시 요즘 어디서 지내세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혜수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숨이 멎는 듯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가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시장 골목으로 내려오던 혜수의 발걸음이 문자 한 줄에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던 혜수는 문자 내용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묻지 않았던 이름을 이렇게 늦게라도 불러준 아들. 그 순간 선희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부 가보세요. 30년을 기다린 건 형부만이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요. 혜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불안은 여전히 깊었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연락을 한 걸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아니면 나에게 원망을 털어놓으려는 걸까? 두려움과 희망이 뒤섞인 채 혜수는 천천히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정민이. 아들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한층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정민은 인천역 근처 작은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혜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민은 놀란 듯 미안한 듯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많이 고생하셨죠. 혜수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세월과 책임, 후회가 뒤엉킨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잠시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엔 겨울바람이 불고 카페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정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는데 엄두가 안 났어요. 제가 너무 철이 없었죠. 혜수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먼저 너희에게 등을 보였지. 정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힘들 때 제가 옆에 있어드리지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저도 많이 흔들렸는데 그걸 핑계 삼아 도망친 거예요. 그 말에 혜수의 눈동자가 고요히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다른 곳에서 지내실 때 있어요? 그 질문은 다시금 혜수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시향 뒤 고시원에서 살고 있었다. 정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버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정민의 목소리는 어느새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해수는 아들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정민아, 사람이 살다 보면 가진 걸 잃기도 하고 가족을 놓치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더라. 해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말이다. 그 누구 잘못도 아니다. 그냥 우리가 서로 힘든 때가 겹쳤던 것뿐이야. 정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돌아와 주세요. 제가 챙길게요. 아버지 혼자 고시원 같은 데서 지내시는 건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해수는 천천히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이 될까봐? 정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짐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삶을 붙잡을 이유예요. 그 말은 해수의 가슴을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드디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같이 살아볼까? 정민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 안의 작은 노란 조명이 부자의 손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해수는 고시원 방을 정리했습니다. 선이도 와서 도와주며 웃었습니다. 형부, 이제는 좀 편안한 데서 사세요. 언니도 이제야 마음 놓고 웃을 거예요. 해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따뜻한 데서 살아볼란다. 정리하던 서랍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아내의 미소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수는 사진을 가슴에 대며 속삭였습니다. 나 이제 잘 살아볼게. 너도 편히 있어라. 정민의 집은 오래된 빌라였지만 방은 따뜻했고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바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해수는 오랜만에 낡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트로트가 흘러나오자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무릎에 담요를 덮고 라디오 불빛 아래 앉아 오랜만에 살고 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때 정민이 따뜻한 생강차를 들고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같이 버텨봐요. 해수는 창밖 겨울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젠 혼자가 아니네. 라디오는 잔잔히 흘러가고 새로운 여생은 조용히 그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위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북 구미의 오래된 주공아파트 3층 70세 김도연 씨는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시장 골목에서 올라오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어묵 냄새를 들이마십니다. 그는 2020년 대기업에서 35년 근속 후 1억 6천만 원의 퇴직금을 받고 고요하고 안정된 노후를 시작한 주변 사람들 모두가 저 사람은 참 준비를 잘했다고 부러워하던 인물입니다. 도연 씨의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을 먹고 작은 손수레를 끌며 시장까지 내려가 이웃들과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오후에는 동네 체육센터에서 노인 요가를 하고 저녁엔 집에서 아내와 TV를 보며 도란도란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의 집 벽 한쪽에는 여행 갔던 사진들, 오래된 가족 사진, 그리고 아내가 손글씨로 적어준 문장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여보, 은퇴 후엔 우리 둘이서만큼은 따뜻하게 살아요. 도연 씨의 노후는 정말 그 문장 그대로였습니다. 적어도 2023년 가을까지는 말입니다. 문제는 2024년 초부터 시작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2년 연속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는 눈에 띄게 올라갔습니다. 동네 마트는 버터 6,000원에서 9,000원, 병원 진료비는 평균 20% 인상, 전기가스 요금 고지서엔 도연 씨가 살면서 본 적 없는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야겠네. 우리도 괜히 큰돈 나가면 안 돼. 이제는 버는 게 없잖아.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한 가지 불안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나도 혹시 남들처럼 노후가 무너질 수 있는 건가? 그렇게 걱정을 시작할 무렵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2024년 6월, 더위가 막 올라오던 저녁, 도연 씨는 TV를 보다 갑자기 울리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김도연 고객님 맞으시죠? 현재 고객님 명의로 된 계좌에서 해외로 의심되는 송금이 발생했습니다. 즉시 보안을 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도연 씨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2024년부터 급증한 보이스피싱, 특히 60대, 70대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뉴스가 그의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뭘 잘못한 건 아닌데. 상대는 계속 다급하게 몰아붙였습니다. 5분 내로 조치하지 않으시면 계좌가 전부 동결됩니다. 국민연금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순간 도연 씨는 손에 땀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손에는 평생 모아온 노후 자금이 담긴 통장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통장이 사라진다면 그도 앞의 사례처럼 고시원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기서 운명을 가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전화를 붙잡은 채 손이 떨리고 있던 도연 씨 옆에서 아내가 물컵을 들고 나오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세요? 도연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은행이라는데 내 돈이 지금 빠져나간대. 큰일 났대. 아내는 잠시 도연 씨의 손을 바라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거 보이스피싱이야. 절대 전화 끊지 말고 절대 말해주지 마. 근데 은행은 전화를 그렇게 안 해. 이 말은 도연 씨의 인생을 구한 말이었습니다. 앞사례의 주인공은 외로움과 정보 부족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했지만 도연 씨는 자신의 옆에 있는 한 사람 덕분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피하게 됩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상대방이 소리쳤습니다. 지금 끊으시면 고객님 전 재산이 사라집니다. 순간 도연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손으로 도연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끊어. 괜찮아. 우린 준비해왔잖아. 그 말에 도연 씨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 아내의 손길이 따뜻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도연 씨는 급히 은행 앱을 켜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억 1,500만 원.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숫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 씨는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말없이 있었습니다. 여보, 큰일 날 뻔했네. 그 말 속에는 방금 겪은 공포가 아니라 내가 방심했다면 어떤 인생이 됐을까 하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돈보다 정보가 더 중요해지는 시대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 도연 씨의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도연 씨의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남들처럼 한순간에 무너지면 어떡해? 도연 씨는 잠시 TV 화면을 멍하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뉴스 자막에는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 70대에 가장 많아 평균 피해액 4천만 원 이라는 문구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 자막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들 다들 나처럼 평생 노력하며 살아온 분들일 텐데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기도 하는구나. 그날 밤 거실 불을 끄고 침대로 돌아와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전화를 그냥 믿었다면, 만약 아내가 옆에 없었다면, 만약 경보에 조금만 더 어두웠다면 그도 앞사례의 남자처럼 한평 고시원으로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생각만으로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 아내의 조용한 목소리는 낮은 조명 아래에서 해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 천천히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도연 씨는 아내와 함께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 직원은 상황을 설명하자마자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절대 은행은 이런 방식으로 전화하지 않습니다.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 타깃 범죄가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하셨어요? 그리고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금융정보, 연금관리, 의료비 지출 계획 같은 거 혹시 평소에 배우신 적 있으세요? 도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퇴 전에 회사에서 받았던 금융 교육이 조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아내랑 매달 예적금, 의료비 지출 계획도 꾸준히 세워왔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은행을 나서는 순간
도연 씨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아, 이래서 내가 지금 무너지지 않은 거구나. 그동안 남들 놀러 갈 때 부부가 꾸준히 종잣돈을 모으고 정년 전부터 연금저축을 쌓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지자체 건강지원금도 알아보고 주택연금 가능 여부까지 체크했던 일들. 그 모든 습관들이 결국 자신의 노후를 지켜준 안전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도연 씨는 집에 돌아와 주방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 직원 말 듣고 많이 느꼈어. 우리 그동안 참 성실하게 살았구나. 아내는 국을 끓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당신한테 몇 번을 말했어? 은퇴하고 나서는 버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 말은 도연 씨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당신은 노후 준비라는 게 거창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매달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습관, 연금저축을 중단하지 않는 마음, 의료비 대비에 건강검진을 거르지 않는 생활, 그리고 누군가의 손을 놓지 않는 관계, 그런 소소한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몇 주 뒤, 도연 씨는 다시 체육센터 요가 수업을 갔습니다. 동네 친구 박 노인은 말했습니다. 도연 형님 요즘 표정이 편안하네. 돈 때문에 걱정 많았던 사람 맞아? 도연 씨는 살짝 웃었습니다. 이제는 잘 준비해두면 겁낼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지. 그러면서도 그는 혼자만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너도 은행 교육 한번 들어볼래? 요즘 피해 많다더라. 나도 당할 뻔했어. 친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형님 말 듣고 한번 알아봐야겠어. 도연 씨는 그날 처음으로 나는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늦은 저녁, 도연 씨는 손바닥만 한 일기장에 짧게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준비한 노후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다. 하지만 작은 준비 하나가 큰 인생을 지켜주는구나. 도연 씨의 노후는 완벽한 건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지켜낸 삶이었습니다. 앞 사례처럼 고시원의 바람을 맞으며 외로움과 싸워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도연 씨의 방엔 늘 켜진 조명이 있고 따뜻한 밥이 차려지고 손을 잡아주는 아내가 있습니다. 자신이 평생 준비해온 작은 선택들이 지금의 삶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요즘 노후 관련 통계들을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이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는 배우자 사망, 자녀와의 거리감,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빈곤율은 전체 노인 계층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인데 한 사회복지 연구기관 조사에서는 노인 단독 가구의 빈곤율이 70%에 달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혼자 늙어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령층의 생활비 부담도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가구가 실제로 지출하는 생활비는 한 달 평균 154만 원 정도지만 실제 필요한 생활비는 188만 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절반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평균적으로 준비해둔 노후 자산은 1억 원 초반대 수준이라는 조사도 있었는데 이 격차가 바로 노후의 삶을 갈라놓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는 약 200만 원을 넘어서며 10년 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해 혈압과 당뇨, 관절 질환으로 매달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체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노인의 의료비 지출이 경제적 빈곤으로 직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니라 건강과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쉽게 생긴다는 뜻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빠르게 증가한 문제는 고령층 대상 금융사기 피해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서 60대 이상 피해자가 절반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피해 금액은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잃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사기범들이 노년층을 노리는 이유는 정보에 취약하고 경제적 두려움이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은퇴자나 고령층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 모아온 돈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됩니다. 해외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해외 의학 연구기관에서는 은퇴 후 가장 빠르게 악화되는 것이 건강이 아니라 경제적 스트레스라고 발표했습니다. 은퇴자 절반 이상이 경제적 불안 때문에 불면이나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그 중에서도 혼자 사는 노년층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제기구의 고령사회 보고서에서도 노인 단독 가구의 생활비 부담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높아지고 있으며, 준비된 노인과 준비되지 못한 노인의 삶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영국의 한 고령 노동 연구기관 자료를 보면 60세 이후 빈곤에 빠지는 주요 원인으로 건강 문제, 금융사기 피해, 가족과의 단절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반대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한 소득관리, 은퇴 전부터의 지속적인 건강관리, 사회적 고립을 피하는 인간관계 유지가 핵심 요소였다고 합니다. 이런 조언들은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반복해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국내외 조사와 연구를 살펴보면 결국 결론은 하나로 모입니다. 노후의 격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아온 생활 습관과 돈을 관리하는 방식, 건강을 다루는 태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차이가 쌓이고 쌓여 은퇴 후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와 연구 결과를 보면 앞서 소개한 두 사람의 인생이 왜 그렇게 극명하게 갈렸는지 자연스럽게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펴본 사례처럼 많은 어르신들이 노후의 불안과 고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지만, 반대로 우리 사회에는 노후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와 실제로 도움을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 제도를 이야기해보면, 일정 기준의 소득 아래라면 매달 안정적인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 제도는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에게 지속적인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유지하고 사회적 고립을 줄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자체마다 노인 맞춤형 복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 돕고, 불안정한 주거 대신 안전하고 관리가 가능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월세 부담을 크게 낮추고 지역복지 서비스와 연계되어 의료나 식사 지원, 여가 프로그램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어 홀로 사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정기적인 건강검진 지원, 치매 조기 검사, 어르신 치과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도 많아 아플 때 병원을 포기하는 위험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건강이 곧 노후의 삶을 결정짓는 만큼 이러한 검진과 의료 지원은 필수적인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이런 정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고령층의 고도, 의료비 부담,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노인을 위한 서비스 결합형 주택을 제공해 주거와 돌봄, 의료, 공동체 활동을 한 공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독사와 건강 악화, 생활비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돌봄 주택을 확대해 혼자 사는 노인이 외로움이나 건강 문제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노인이 은퇴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사회공헌 활동이나 지역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런 활동은 소득을 보완하고 우울증과 고립감을 예방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런 해외 모델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노년 정책을 확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65세 이상이시라면 지금 바로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수급은 노년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안전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역복지센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 공공임대주택이나 노인, 복지주택 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주거 안정은 곧 삶의 안정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가 제공하는 주택 정보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가능한 범위 안에서 노인 일자리 참여 제도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시간 근무로 소득을 보완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 건강은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고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많은 지자체에서 무료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검사와 상담이 있습니다. 다섯째, 혼자만의 주거가 불안하거나 외로움이 크다면 지역에서 운영하는 공동식사 프로그램이나 노인 커뮤니티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영상이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노후는 준비한 만큼 안전해지고 알면 지킬 수 있고 움직이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제도와 지원을 이용해 다시 평범한 일상, 안정된 삶, 인간다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작은 정보 하나, 전화 한 통, 상담 한 번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준비가 앞으로의 인생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늦은 저녁 창가에 앉아 지나온 길을 천천히 더듬어 본다. 손을 잡아주던 사람도, 나를 웃게 하던 날들도 이제는 먼 시간 속에 묻혔지만 그때 흘린 눈물과 그때 지켜낸 마음이 여전히 오늘의 나를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고시원한 평에서 외로움과 싸우던 이도 있었고, 평생의 작은 준비 덕분에 따뜻한 집에서 든든한 사람들과 하루를 지키며 살아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이 외풍이 스며드는 방에서 떨며 잠들었고, 또 한 사람은 평생의 절약과 관계, 건강을 지켜낸 덕분에 혼자서도 당당히 서 있는 노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운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금 일찍, 조금 더 꾸준히, 조금 더 용기 내어 나의 노후를 내가 지킨다 라고 결심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관계는 멀어지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고 돈은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마음 붙일 곳 하나 없이 어둑한 방에 홀로 앉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후는 누가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정보 하나를 알고 하루에 1,000원을 아끼고 몸이 움직일 때 운동을 하고 사람의 손을 놓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도움을 요청하며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례 속 외로운 남자처럼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 길을 선택한 사람처럼 든든하게 따뜻하게 남은 시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지역복지센터에 한번 방문하는 것, 기초연금 여부를 확인하는 것, 건강검진 일정을 잡는 것, 혼자 밥을 먹지 않기 위해 작은 모임에 가보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용기들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 한켠에 조용히 자리 잡아 이렇게 속삭이길 바랍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은 당신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노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아침 햇빛에 기분 좋게 눈을 뜨고 한 끼 밥을 먹으면서도 그래, 오늘도 살아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루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행복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뎌주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도 충분히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어제 잠든 남편 얼굴을 보다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언제 저렇게 늙었지? 그리고 나도 언제 이렇게 지쳐버렸지? 요즘 뉴스 보셨죠? 60대 부부 절반이 의료비 때문에 노후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 남들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도 이미 그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젊을 때 쌓인 원망은 그대로 굳어가고 남편 건강은 점점 불안해지고
집안에 둘만 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금 이 관계 이렇게 가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 한 번쯤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아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노년의 평온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혹시 이 4가지 지혜를 아직 모르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 게 당신에게 더 큰 손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진짜 마음을 죽기 직전에 알게 되는 일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서울 변두리의 오래된 시장 골목. 아침 채소 시장 앞에서 국그릇을 양손으로 감싼 채 쓸쓸히 앉아있던 한 할머니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오블레 씨. 그날 그녀가 한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살아보니 남편이라는 사람 평생 미운 놈이었는데 죽으려고 하니 그 미움이 죄다 눈물로 바뀌더라니까. 그 말 한마디에 주변 노인들이 숨을 삼켰고 저 역시 마음 한쪽이 갑자기 뜨겁게 일어났습니다. 블레 씨는 40년 넘게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2 아들을 홀로 키웠습니다. 남편 최만식 씨는 평생 버스 운전을 하며 묵묵히 가족을 먹여 살린 분이었죠. 하지만 2 사람은 젊을 때부터 늘 서로의 마음을 놓친 채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싸우고 저녁이면 삐지고 명절이면 자식 문제로 다투고 40년 부부의 삶은 누구 것보다 고단했지만 누구보다도 남처럼 지내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장 사람들은 늘 하던 농담을 던졌습니다. 블레 씨, 오늘은 만식 영감이랑 안 싸웠어? 에이, 싸울 힘도 없어. 늙으니까 싸움도 귀찮다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블레 씨는 최근 들어 남편이 부쩍 말수가 줄고 밥도 겨우 1-2 숟가락 뜨는 게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큰맘 먹고 아침밥을 차렸죠. 고등어 조림에 된장찌개, 남편이 좋아하던 시래기까지 정성껏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나 입맛이 없어. 그냥 됐다. 만식 씨는 찌개 뚝배기 뚜껑도 열어보지 않고 일어나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블레 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저 양반 또 어디 아픈 거 아냐? 내가 늙어서 이제 그만 귀찮은가? 이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주 깊은 외로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 씨는 우연히 장롱 아래 떨어진 진료비 영수증 뭉치를 발견합니다. 날짜는 2달 전부터 시작해 일주일 간격. 과목은 순환기내과, 정형외과, 응급의학과까지. 이게 다 뭐야? 남편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었습니다. 충격받은 블레 씨는 영수증을 손에 쥔 채 거실로 나갔고 그때 마침 들어온 만식 씨가 그녀의 표정을 보자마자 멈춰 섰습니다. 당신 병원 다닌 거야? 만식 씨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고 결국 고개를 떨군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러는 거지. 그 말, 너무 익숙한 말. 하지만 노년 부부에게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족 걱정시키기 싫어? 평생 남자 체면 때문에 평생 혼자 참아 버릇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아프다 한마디를 못하는 남편들. 시장 아주머니들도 입을 모아 말했죠. 남편들 말이야 꼭 죽기 직전 돼야 아프다고 말하더라니까. 그리고 블레 씨의 불안은 그날 밤 더 큰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벽 2시 갑자기 바닥에 쿵 소리가 났습니다. 만식 영감, 만식 영감. 남편이 거실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땀은 비 오듯 흐르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블레 씨는 어떻게든 흔들며 외쳤습니다. 최만식, 당신 도대체 왜 말을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긴 거야? 그러자 남편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겹게 한마디를 내뱉으려 했습니다. 블레 씨는 그의 입가에 귀를 가까이 대었고 그 순간 남편의 같은 말이 들렸습니다. 나 당신한테 미안해서.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블레 씨는 마치 가슴이 쪼개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젊은 날의 원망, 40년의 서운함, 말해보지 못했던 미움과 사랑이 순간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미안해서? 도대체 뭐가 미안한데? 남편이 눈을 살짝 감으며 마지막 말을 하려는 순간 이야기는 여기서 멈춥니다. 거실 바닥에 쓰러진 남편. 입술이 바짝 마른 채 떨리고 손끝은 차갑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레시는 손을 덜덜 떨며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최만식, 당신 지금 이러면 안 돼. 대답해. 뭐가 미안한데? 남편은 간신히 눈을 뜨고 블레시를 바라본 순간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나 당신 혼자 고생하게 해서. 그 말은 불쑥 갑자기 떨어진 눈송이처럼 조용하지만 심장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 하늘을 울렸습니다. 환자 심전도 떨어집니다. 산소 올려요. 블레시는 겁에 질린 얼굴로 의사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저 양반 평생 아프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부탁이에요. 저 사람 좀 살려줘요. 나 아직 미안하단 말도 못 들었는데. 노년부부의 삶이란 평생 티격태격하면서도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성가신 이상한 인연의 끈으로 이어집니다. 그 끈이 지금 툭 하고 끊어질 것만 같았죠.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간 후 블레시는 병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40년간의 기억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신혼 첫날 했던 서툰 말, 비 맞으며 퇴근하던 날 뒤돌아보며 웃어주던 모습, 아이들 등록금 때문에 밤새 계산기 두드리던 손,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늘 미워하고 성내고 불평만 했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미워했구나. 너무 늦게 깨달았구나.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분, 보호자분,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블레시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분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고비를 조금 넘겼습니다. 신장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어서 앞으로는 가족의 보살핌이 꼭 필요합니다. 그 말에 블레시는 두 손을 맞잡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울었습니다. 살아만 있으면 돼요. 숨만 쉬고 있어도 고맙죠. 며칠 뒤 남편은 회복 중이었습니다. 블레시는 조심스레 그 옆에 앉아 오랫동안 하지 않은 행동을 했습니다. 남편의 손을 꼭 잡았죠. 최만식, 왜 아픈 걸 숨겼어? 왜 혼자 버텼어? 남편은 힘겹게 눈을 뜨고 말했습니다. 내가 평생 당신을 힘들게만 했잖아. 죽기 전에 그 죄 하나라도 덜어보려고. 아픈 거 말하면 당신 걱정할까봐.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강한 척하던 남자였는데 그 눈물은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당신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어. 블레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서 끝내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최만식 씨? 그 말은 40년 쌓인 서러움, 걱정, 미움, 사랑이 한꺼번에 섞인 절규였습니다. 블레시는 남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바란 건 돈도 아니었어. 성공도 아니었어. 당신이 나한테 힘들다 한마디 해주는 거. 그거면 됐어. 남편은 눈을 감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 너무 늦게.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그 어떤 젊은 연인보다 더 진하고 더 깊은 것이었습니다. 서로에게 내색하지 못했던 사랑, 말로 담지 못했던 후회, 사소한 오해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듯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작은 창가에 나란히 앉아 저 멀리 병원 앞 은행나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블레시는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만식 씨, 우리 이제 남은 날들 싸우지 말고 얘기 좀 하면서 살자. 좀 늦었어도 이제라도 잘해보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40년 만에 처음 보는 듯한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당신 말 잘 들을게. 블레시는 그 말에 조용히 웃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날이 나빠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이제 남은 날은 그냥 서로 챙겨주며 사는 날들이면 돼. 병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며 늦었지만 절대 헛되지 않은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노년의 사랑이란 화려하지도 뜨겁지도 않지만 세월을 견디고 남은 마지막 한 조각의 온기입니다. 그 온기를 이제야 서로에게 건네는 두 사람의 손이 병실 위에서 조용히 맞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이의 사례는 정말 비참하고 서글픈 인생 아닌가요?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정반대의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김인호 씨는 2020년 현대중공업협력사에서 38년을 일하고 퇴직한 평범한 기술직 직장인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 1억 4천만 원을 받아든 소박한 가장이었죠. 그의 아내 정유정 씨는 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두 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부부는 부유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이 들면 남들처럼 조용히 살아가겠지. 이 정도의 소망을 가진 평범한 대한민국 1950년생에서 60년대생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인호 씨의 노후는 우리가 흔히 듣는 퇴직 후 다 무너졌다, 자식에게 의지했다가 망했다 라는 길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준비를 너무 일찍, 너무 철저하게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60대에서 70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단어는 병원비입니다. 건보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의료비가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 노년부부가 지출하는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이 병원비라는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인호 씨 부부에게도 비슷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난 어느 겨울, 인호 씨는 오른쪽 가슴에 쑤시는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다, 계단만 오르면 숨이 차네. 아내는 장사하느라 바쁘고 아들은 부산에서 직장 생활, 딸은 결혼 후 양육으로 정신없는 시기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참았죠. 여기까지는 위사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인호 씨의 선택이 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아내 걱정할까봐 숨기자가 아니라 지금 바로 검사받아야 한다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그가 50대 후반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호 씨는 59세부터 난 늙어서 아이들에게 짐 되고 싶지 않다, 이 말 하나로 국민건강검진을 매년 빠짐없이 받고 신장혈압 혈관 관련 추가 검진을 자비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주변에서는 돈 아깝다, 괜찮으면 괜찮은 거지, 이렇게 말했지만 그는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60 넘으면 몸이 고장나는 건 순식간이야. 돈보다 중요한 게 건강이지. 이 신념이 그를 살립니다. 퇴직금 1억 4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이 돈으로 창업하거나 자식 빚 갚아주거나 유행하는 투자에 뛰어들어 몇 년 만에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인호 씨는 내 돈은 내가 관리한다를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퇴직금 절반은 안전자산정기예금 채권형 펀드, 30%는 국내 지수 ETF 배당형 중심, 20%는 비상금 통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단 한 푼도 선뜻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내 노후가 먼저다. 그래야 저 아이들도 나중에 부담을 안 한다. 이 말은 처음엔 자녀들이 서운해했지만 3년 뒤 그 말의 진심을 깨닫습니다. 2024년 겨울,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을 때 아내 유정 씨는 말했습니다. 병원 좀 가봐. 오늘 반찬 가게 손님도 없는 김에 같이 가자. 마침 그날 중앙일보에서 60대 부부 사망 원인 1위 심혈관계 질환 기사를 본 터라 유정 씨도 불안했던 것이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장혈관이 70% 정도 막혀 있습니다. 치료 시기를 놓쳤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순간 인호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게 그 흔한 심근경색 전조였구나. 위사례의 남편처럼 혼자 앓다가 쓰러졌다면 지금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 숨기지 않고 바로 온 거, 그거 정말 잘한 거야. 치료 후 일상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인호 씨는 치료비는 충분히 냈지만 문제는 재활과 생활 패턴 조정,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 변화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서로 바쁜 삶 속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졌다를 반복한 부부. 퇴직 후 갑자기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어느 순간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는 장사를 접을까 고민했고 인호 씨는 앞으로의 삶을 보며 우리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호 씨의 인생을 바꿔놓는 중대한 결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심이 그의 노후를 이 사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되죠. 심장 시술 후 인호 씨는 죽을 뻔했다는 사실보다 한 가지가 더 가슴에 걸렸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떠났다면 이 사람은 남은 삶을 어떻게 버텼을까? 침대 옆에 앉아 밤새 손을 잡아주던 아내를 보며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정 씨도 그날 이후 자신의 속마음을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여보,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이 건강하게 곁에 있어주는 게 내겐 무엇보다 소중해. 결혼 4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평생 일만 하고 살아온 남편의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은 돈보다, 집보다, 자식보다 이 사람과 하루라도 길게 사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 밤 인호 씨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인호 씨는 아내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유정아, 우리 이제 좀 달라지자. 뭐가? 그냥 뭐든 미루지 말고 아프면 말하고 힘들면 얘기하고 남은 날들 서로 챙기면서 살자. 유정 씨는 갑자기 울컥한 듯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러고 살아야지. 애들도 다 컸고 우린 이제 우리만 보면 되잖아. 그 대화는 평생 말하지 못한 감정이 드디어 흘러나오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부터 두 사람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건강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 두 사람은 함께 동네 공원을 걷습니다. 노년층 운동 부족으로 인한 혈관 질환 증가가 최근 큰 이슈라 더더욱 챙겼죠. 가을이면 길가의 감나무 밑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나누고 우리 이렇게 오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 말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부부 예전보다 더 젊어졌어. 2025년 물가가 치솟으면서 노년층의 생활비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식료품 난방비는 작년 대비 체감 상승률이 매우 높았죠. 하지만 인호 씨 부부는 생활비 증가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직금 일부를 장기 배당 ETF에 넣어 매달 13만 원의 배당이 들어왔고 정기예금에서 매년 이자도 나왔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손자 학원비 말고 우리 여행비로 쓰자. 그래, 늙었다고 꼭 집에만 있어야 하는 건 아니지. 두 사람은 창업도 하지 않았고 무리한 투자도 하지 않았고 자식에게 모든 자산을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단순한 선택 하나가 노후의 안정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부부의 관계였습니다. 예전엔 피곤하면 말없이 TV만 보던 남편, 섭섭해도 말 못하고 혼자 참던 아내였지만 이제는 조금만 불편해도 서로에게 말합니다. 오늘 가슴이 좀 답답한데 병원 가자. 바로 가. 오늘 시장에서 서 있었더니 허리가 아프네. 앉아있어. 내가 저녁은 할게. 위사래의 부부처럼 늦게야 서로를 알아보는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바로 서로를 챙기며 사는 부부. 이것이야말로 준비된 노후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봄날 부부는 창릉천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꽃이 피 흩날리고 바람이 얼굴을 간지리는 순간 유정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오래 행복하게 살 줄 몰랐어. 인호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준비했잖아. 예전에 내가 당신한테 그랬지? 준비한 사람은 늙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당신이 준비한 덕분에 난 지금 이렇게 예쁜 꽃도 보고 이렇게 웃고 있어. 그 말에 인호 씨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그 둘의 뒤로 흩날리는 벚꽃이 조용히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이야기는 극적인 반전도 큰 재산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조금 일찍 준비하고 아플 때 숨기지 않고 가진 돈을 지키고 서로를 미루지 않은 선택이 노년을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병원비 물가 잔용제 때문에 노년이 불안한 시대지만 준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준비한 사람은 사랑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난 아직 괜찮아라는 말 대신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김인호 씨처럼 철저한 준비로 안정된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여러 통계를 살펴보면 노년층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건강 문제와 노후 생활비 부담이라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의료비 지출은 60대부터 급격히 늘어나고 70대에 이르면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과 심장질환 같은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진료비 역시 빠르게 상승합니다. 이 같은 데이터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미리 챙기는 것이 노후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김인호 씨가 50대 후반부터 정기검진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은 이런 흐름을 정확히 뒷받침해준 선택이기도 합니다. 노후 재정에 관한 자료를 보면 은퇴 시점에 안정적인 금융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노후 빈곤에 빠질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최근 몇 년간 생활비와 식료품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고정 지출 부담이 커졌지만 퇴직금을 안전한 자산과 배당 상품으로 나누어 관리한 사람들은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김인호 씨가 퇴직금을 창업이나 위험한 투자에 사용하지 않고 예금과 배당 자산으로 나누어 둔 결정이 통계적으로도 매우 안정적인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자녀와의 재정 관계에 대한 국내 조사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할수록 노후의 정서적 불안과 우울감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 부모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고 정서적 안정성도 높았습니다. 자녀 세대 역시 부모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지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인호 씨가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넘기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우선한 결정은 개인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보여줍니다. 노년기의 건강 수준은 50대부터의 습관과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중년에 정기 검진을 꾸준히 받고 식습관과 운동을 관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0대 이후 건강 상태가 크게 양호하다는 조사도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김인호 씨처럼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병의 징후를 느끼면 바로 병원을 찾는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건강 유지율과 직접 연결되는 행동입니다. 또한 여러 재정 연구에서는 은퇴자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으로 무리한 투자와 무책임한 자녀 지원이 최상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위험한 투자로 퇴직금을 잃고 자녀에게 지나친 지원을 해주었다가 정작 본인의 노후는 빈손으로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들이 건강을 제때 관리하지 않은 것을 뒤늦게 후회합니다. 이런 점에서 인호 씨는 여러 조사와 연구에서 반복되는 후회 목록을 정면으로 피해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부부 사이의 소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류가 활발한 사람일수록 우울감이 낮고 신체적 건강도 더 좋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나누는 습관은 단순한 관계 개선을 넘어 건강과 생명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병원에서 서로의 속마음을 나누기 시작한 김인호 씨 부부의 변화는 감정적 장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 모든 통계와 연구는 한 가지 공통된 결론을 말합니다. 노년의 삶은 운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일찍, 얼마나 꾸준히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건강을 미루지 않는 태도, 위험을 피하는 재정관리, 자녀와의 적절한 거리 두기, 부부간의 진솔한 소통, 이 네 가지가 안정된 노후를 만든다는 사실은 숫자와 연구들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김인호 씨의 이야기 역시 이런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준비된 노년이 가져다주는 안정과 평온이 어떤 모습인지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여러 문제들과 위험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이미 비슷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고 우리 각자도 그 제도를 알고 적극 활용한다면 인호 씨 부부처럼 준비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경제적 수당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60세 이상 노인에게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사회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강이 비교적 양호한 분들은 가벼운 일자리라도 갖는 것만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고, 이는 퇴직금만 믿고 사는 노년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도 각 지역 노인복지관, 경로당, 지역센터를 통해 사회활동, 자원봉사, 일자리 알선, 돌봄 서비스 같은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 몸이 불편해 정기 출근이 어려운 분들은 이러한 공익활동이나 가벼운 봉사형 일자리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기초수당이나 돌봄 서비스 혜택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건강검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제도, 재가 돌봄 서비스 등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정기 건강검진 대상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예방검사, 관절 및 치아 건강 지원, 방문 진료 서비스 등이 제공됩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이라도 지역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재가 돌봄 서비스를 통해 간호나 보조, 집안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서비스를 10분 활용하면 병원비나 요양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조기 검진과 예방 관리를 통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고령층을 위한 주거, 복지와 커뮤니티 중심의 돌봄 주택 확대 움직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소득층 노인뿐 아니라 중산층 이상에도 열려있는 고령자 돌봄 주택 건설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바 있고, 이렇게 되면 지금처럼 돈 많아야 실버주택 가능이라는 구조를 넘어서 더 많은 노인이 안정적으로 또 저렴하게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주거 복지 확대는 노인이 병들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가족이나 자녀에게만 기대게 만드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중심의 독립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과 일부 유럽 국가는 공공이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요양보험을 통해 집에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국가는 현금 돌봄 보조금을 지급하여 가족이 요양을 맡았을 때도 정규 수당이나 연금처럼 보조를 해줍니다. 이런 구조는 단순히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방식 대신 가능한 한 자택에서 살면서 돌봄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공공으로 보장받게 해줍니다. 또한 공동주택이나 커뮤니티 하우징, 여러 세대가 모여 노년을 함께 사는 모델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런 삶의 방식은 고립감을 줄이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도 지속적인 지원과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해외 정책 구조는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도입이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커뮤니티 돌봄 주택, 방문 진료, 지역 복지 센터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 지원 제도를 점검하세요.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해 노인 일자리, 재가 돌봄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 돌봄 주택 신청 가능 여부를 알아보세요. 건강검진을 미루지 말고 이상이 있을 때는 곧바로 방문 진료를 신청하세요. 혼자 살거나 배우자와 사는 분이라면 요양보험이나 재가 돌봄 서비스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안전자산과 배당 수익 중심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무리한 투자보다는 꾸준한 저축과 분산 투자를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배우자나 가까운 이웃,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통하고 외롭지 않도록 작은 사회 참여라도 시작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늦었다고 느껴질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통계와 정책, 해외 사례가 보여주듯 노년의 삶은 준비와 연결이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부와 지역의 제도를 잘 활용하고 스스로 건강과 재정을 챙기며 주변과 잘 이어질 때 누구나 이노 씨 부부처럼 안정되고 존엄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늙는다는 건 서로의 등을 바라보다 어느 날 조용히 손을 맞잡는 일이다. 여러분, 오늘 두 분의 삶을 함께 걸어보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누군가는 젊은 날 서로에게 쌓았던 미움과 오해가 끝내 풀리지 못한 채, 가슴에 남은 말도 전하지 못한 채 쓰러져버렸습니다. 사랑이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했고, 함께였지만 늘 외로웠고, 늙어갈수록 두려움만 커져갔던 부부였죠. 반면 또 다른 분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챙기고 미리 손을 내밀었던 사람입니다. 아픈 척하지 않고 힘든 척 강한 척하지 않고 마음이 흔들릴 때 바로 이야기하고 몸이 아플 때 바로 병원 문을 두드렸던 사람. 그리고 그 선택이 삶을 지켜주었고 사랑을 지켜주었고 가족을 지켜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둘 다 평범했고 둘 다 가난했고 둘 다 바빴지만 단 하나 다른 점은 지금의 나를 위해 미래의 나를 위해 작은 선택을 조금 더 일찍 했느냐 그 차이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며 잃어버린 것도 많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도 많지만 단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부터의 선택은 앞으로의 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건강을 미루지 않는 선택,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 선택, 자식에게 모두 쏟아붓지 않는 선택, 부부가 서로를 미루지 않는 선택. 이 네 가지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늙는 게 아니라 혼자 늙는 것,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채 늙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 두 번째 주인공처럼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 자신을 아끼고 조금만 더 용기 내어 챙기고 조금만 더 서로의 손을 먼저 잡아준다면 우리에게도 늦지 않은 내일이 펼쳐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눈 한번 맞춰주세요. 혼자라면 스스로의 어깨를 토닥여주세요. 그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함께 있고 싶은 사람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용기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평온하고 더 건강하고 더 사랑받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을 담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절대 저렇게는 안 될 거야. 내 노후는 안전할 거야. 하지만 지난주 뉴스에서 충격적인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6세 이종만 씨가 작은 판단 하나 잘못해서 30년 모은 돈과 집까지 모두 잃고 고시원으로 들어가게 된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보이지 않는 위험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대부분의 60대, 70대 분들이 설마 내가 라고 생각하다가 공통된 실수로 노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뒤늦게 후회하며 같은 말을 합니다. 그때만 알았어도.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는다면 그들이 놓쳤던 그 위험, 여러분도 그대로 밟을지 모릅니다. 오늘 노후를 파괴하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꾼다는 말을 믿으시나요? 이야기는 강원도 속초 중앙시장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겨울바람이 손등을 베어가던 어느 아침, 시장 골목 끝 작은 포장마차 앞에 72세 배춘호 어르신이 혼자 앉아 따끈한 어묵 국물을 홀짝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파 한 줌만 더 얹어줘요. 오늘은 좀 춥네요. 춘호 어르신은 뭐 하나를 사도 덤을 꼭 챙겨주는 옛날 방식 그대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합니다.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혼자 드세요? 예? 뭐 이젠 그러려니 합니다. 말은 태연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흐려졌습니다. 작은 스테인리스 그릇 옆엔 오래된 지갑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는 낡은 가족사진 한 장이 조용히 얼굴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흑백빛으로 바랜 사진 속엔 젊은 아내와 갓난아기를 아는 본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떠나고 남지 않은 기억들. 춘호 어르신은 늘 혼자 시장에 와 밥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수다를 나누던 시절은 언제부턴가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장을 걷다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진 미남 요금 안내 문자 하나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또 이게 왜 오진 앤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르신은 순간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최근 들어 유독 이상한 메시지가 많아졌고 은행에서 걸려온 듯한 전화도 몇 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자녀들이 연락을 점점 뜸하게 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특히 아들 준호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명절이면 찾아오고 제철 과일이라도 사오던 아들이었는데 요즘은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스스로 애써 무시했습니다. 에이, 애들이 바쁘겠지. 다 사정이 있는 거겠지. 하지만 그 무심코 지나친 변화들이 곧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올 줄은 그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잠깐 시간 좀 있으세요? 며칠 뒤 오랜만에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유난히 수척했고 말투엔 어디선가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준호야, 웬일이냐?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버지, 저 좀 급하게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는 거실에 앉자마자 손을 떨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사업이 생각처럼 안 돼서 은행에서 대출 더 못 내준대요. 근데 아버지 집이 담보로 잡히면 제가 한 번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준호 어르신의 손등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집을 담보로? 준호는 시선을 회피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상황 아시잖아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게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 말은 어디서 많이 들은 문장 같았습니다. 수십 년 전 친구에게 보증을 잘못 써줬다가 평생 고생했던 기억이 파도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울먹이며 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우리 가족을 지킬 최선이 그거냐고요. 준호 어르신은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이제 가진 거라곤 이 집 한 채뿐이다. 아버지가 여기서 나가면 달 데가 없다. 준호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지,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제가 망하면 우리 가족도 다 끝이에요. 순간 어르신의 마음속에 깊게 묻어두었던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조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한구석에 놓여있던 흑백 사진 속 어린 준호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나 이거 사줘. 그래. 우리 아들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라. 그 시절 준호는 아버지 손만 잡아도 웃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준호는 더 이상 그때의 준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마지막이에요. 저 정말 이러고 싶지 않아요. 준호의 두 눈이 붉게 물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절박해 보였지만 그 뒤에 숨어있는 어떤 그림자 같은 표정이 어르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어르신의 낡은 지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갑 속 가족 사진은 햇빛에 발에 멀어지고 있었고 그 사진을 보며 어르신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한테 이 집은 추억이고 마지막 남은 자리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럼 못 도와주시겠다는 거네요?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차갑고 어딘가 다친 소리. 준호 어르신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도 생각을 좀. 됐어요? 아버지도 결국 자기 생각만 하시네요. 준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는 동안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집안에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혼자 거실에 앉아 떨어진 파 한 조각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준호야? 그리고 그날 밤 어르신의 휴대전화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르신, 대출 관련해 상담 도와드릴게요.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도 모른 채 휴대전화 화면은 작은 불빛처럼 반짝이며 진동을 울렸습니다.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대출 상담 도와드릴게요. 배춘호 어르신은 한참이나 휴대전화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 제가 상담 문자를 받아서. 그러나 전화를 받은 사람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들은 듯한 느낌을 주는 지나치게 정중한 말투였습니다. 어르신, 지금 상황이 매우 급합니다. 지금 바로 집 담보로 안전하게 이전해 놓으셔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 그 단어가 마음에 작게 걸렸습니다. 무슨 피해요? 제가 뭘 했다고? 상대는 마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듯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집이 금융사기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전 계좌로 이전하지 않으면 집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순간 어르신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년 전 TV에서 보았던 보이스피싱 뉴스가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는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까지 이르면 난 정말 갈 데가 없는데. 그때 거실 한켠에 놓여있던 흑백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 아내가 아기를 껴안고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본인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가장 지키고 싶은 게 집이 아니라 가족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을 눈시울이 뜨거워지려던 순간 문이 갑자기 덜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준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준호는 어제와 달랐습니다. 말없이 들어와 신발을 벗고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어르신의 손끝이 작게 떨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집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한 이유는 저 때문이 아니라 애들 때문입니다. 애들? 둘째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해서 그랬어요. 순간 어르신의 심장이 툭 하고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도와줬어야 하는 게 아니고 내려놔야 했던 건 준호, 내 자존심이었구나. 준호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책임과 후회, 그리고 남아있는 정이 뒤섞여 조용히 방 안을 메웠습니다. 잠시 뒤 다시 어르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땡땡 은행 부지점장입니다. 준호가 화면을 보고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다시 온 거예요? 그래, 아까 상담해준다고. 준호는 전화를 가로채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거 사기입니다. 뭐라고? 은행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게다가 압류? 안전예좌? 이건 다 보이스피싱에서 쓰는 말이에요. 준호는 급히 인터넷을 열어 유사 사기 문구를 검색해 보여주었습니다. 어르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아버지 집이 압류되는 건 아니고? 없어요, 아버지.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어휴,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청한 건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까지 이런 위험에 노출되는 건 저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그 말은 아버지를 향한 걱정이 담긴 아주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좌우명이었던 아내의 마지막 말이 어르신의 마음을 꿰뚫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아내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가정은 함께 지키는 것이지 누가 혼자 희생한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 순간 준호 어르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다만 이 집은 아버지의 마지막 자리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돌아올 자리고. 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 잃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 사이에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감정이 정리되고 나려는 찰나 문 밖에서 갑자기 택배 상자가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고 상자를 집어왔는데 보낸 사람은 없고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배춘호님 귀하 긴급 문서 동봉.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건 뭐예요? 나도 모르겠다. 긴장감이 방 안을 다시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테이프를 천천히 뜯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 장의 봉투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삼킨 침이 방 안에 크게 울릴 만큼 숨죽인 순간 어르신은 봉투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문서를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문서 상단에는 부동산 채권 담보권 설정 신청서 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손에서 종이가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이건 또 무슨 일인 거냐?
준호는 충격에 얼어붙은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로 무너져 내릴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이거 제가 낸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안의 공기는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문서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뒤로 정적이 칼처럼 방 안을 가르고 흘렀습니다. 부동산 채권 담보권 설정 신청서. 준호 어르신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문서를 주워들고 한 글자씩 확인하듯 읽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신청한 사람 아버지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문서 하단에는 도무지 본 적 없는 대부업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 집 주소로 온 거냐. 준호는 서류를 넘기며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이름이 여기 적힌 게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 주민번호랑 주소만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 말은 집 앞까지 찾아온 그림자 같은 불길함을 눈앞에서 실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준호 어르신의 입술이 마르게 떨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며칠 전에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은행이라고 압류된다고 안전 계좌로 옮기라고. 준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설마 그 사람들한테 주민번호 말한 적 있어요? 잠시의 침묵. 그리고 깊은 한숨. 응.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었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들, 아버지 개인정보를 완전히 가져간 겁니다. 그 말은 한겨울보다 더 날카로운 공포로 준호 어르신의 마음을 덮쳐왔습니다. 준호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이미 누가 아버지 명의로 돈을 빌리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도어락이 갑자기 삐빅 소리를 내며 외부 충격을 감지했습니다. 준호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누구지? 문 밖에서 낯선 남자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그 말투엔 기묘한 경직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레 다가가 문 옆에 설치된 CCTV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 남자는 택배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낯선 남자. 손엔 아무 상자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호흡이 빨라졌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 집 주소 알고 찾아온 거예요. 준호 어르신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어졌습니다. 이상한 문자들, 전화를 가장한 상담, 오늘 도착한 서류, 그리고 지금 문 앞에 남자까지 아버지 집 노린 겁니다. 처음부터 집을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때 문 밖에서 쿵 하고 강한 충격이 한 번 더 들렸습니다. 준호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뒤로 가요. 제가 문 앞 지킬게요. 준호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아버지 지키려고 여기 와준 거냐? 준호는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집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야 아버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 한마디에 준호 어르신의 눈가가 붉게 젖어갔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서글픈 고도, 자식에게 서운했던 상처들, 모든 복잡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급히 일일이에 신고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문 앞을 지키며 상황을 버텼습니다. 그동안 준호 어르신은 흑백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내가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최선입니까? 당신이 지켜야 할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문 밖의 남자는 도망치듯 사라졌고 신고는 빠르게 접수되었습니다. 그제야 준호는 긴장이 풀린 듯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정말 정신 차릴게요. 준호 어르신은 천천히 아들의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힘들었지? 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한테 짐만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잃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 말은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었고 그 어떤 사과보다 뜨거웠습니다. 준호 어르신은 눈가를 훔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다. 우리 둘 다 서로 지키고 싶었던 거구나. 준호는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처음으로 정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책임질게요. 아버지 집도 아버지도 제가 지킬게요. 준호 어르신은
그제야 오래 묵혀있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같이 지키자. 우리 둘이서. 며칠 뒤 경찰 조사와 신고 처리가 진행되면서 사기 조직의 명예 도용이 밝혀졌습니다. 춘호 어르신의 집은 법적으로도 안전했고 대출 신청은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준호는 아버지 집에 매일 출근하듯 찾아왔습니다. 식사도 함께하고 흑백사진 속 아내 이야기도 듣고 시장에 같이 가서 덤도 받아오고 춘호 어르신은 그 모든 순간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지켜야 할 건 집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노후란 결국 돈과 집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로를 바라봐주는 마음이 지키는 것이라는 걸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춘호 어르신은 작은 난로 옆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아버지도 너도.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집은 종이 한 장처럼 위태로운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약속의 자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원주 향교골 작은 언덕 위, 이른 아침 햇빛이 기와 지붕 위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고요한 동네에서 올해 74살 안병우 어르신은 작은 텃밭에 고추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에이구, 이 녀석들 겨울나기 준비 잘해야지. 허리는 굽었어도 손놀림은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에선 여전히 8090 트로트가 흘러나왔고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은 안 선생 또 텃밭 닦고요 라며 익숙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은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2년을 일하다가 63세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은 1억 6천만 원.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여유롭다고 볼 수도 없는 금액. 하지만 이 어르신의 삶이 특별한 건 퇴직금 액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선택들. 그 선택들이 노후를 아래로 끌어당기지 않고 위로 올려주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인생은 한마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자란 그는 내 힘으로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단단한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았지만 월급의 15%는 꼭 개인연금, 그리고 회사의 장려금이 붙는 퇴직연금을 꾸준히 부었습니다. 아내는 늘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에 너무 아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르신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지금 쓰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당신이랑 편히 살라고 모으는 거지. 그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꾸준함을 믿었고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부모의 절약하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삶은 겉으로 보기엔 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년대 초반 한국을 뒤흔든 경제 불안과 금리 폭등은 어르신의 집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퇴직 후 두 번째 해 회사 후배였던 장 부장이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 퇴직금 굴려야지. 지금 이 펀드 월 2%는 기본으로 줘요. 형님 노후 제가 책임집니다. 병 어르신은 순간 귀가 솔깃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번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런 제안을 받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아내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젊었을 때도 남들 따라하다가 고생했잖아요. 우리는 그때 배웠잖아요. 모르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그 말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젊을 때 한 번 친구 부탁으로 보증을 서줬다가 몇 년을 허덕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욕심내봤자 얻는 게 없었지. 결국 그는 투자 제안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몇 달 뒤 서울 사는 아들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상속세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지금 미리 집명에 바꿔놓으면 나중에 절세도 되고 제가 아버지 집 계속 관리해 드릴게요. 안 어르시는 말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 절세가 좋다는 건 알겠다. 근데 내가 묻자. 내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순간이 오면 너희는 날 다시 모실 수 있겠니? 아들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은 아니었고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엔 아버지 집은 아버지 이름으로 둘 거다.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이니까. 그날 밤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명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선택 역시 어르신의 노후를 단단하게 지켜낸 결정이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자 어르신도 심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요즘 시골 카페가 돈 된다던데? 퇴직금 조금만 드리면 금방 본전 뽑아요. 하지만 어르신은 예전에 사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20년간 모아온 월 지출 내역과 필요 없는 욕심 정리하기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장이 될 사람이 아니야. 난 꾸준한 게 장점이지. 결국 그는 창업 대신 지역 도서관에서 주 3회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느끼며 오히려 더 건강해졌습니다. 2024년 가을,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경색,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습니다. 초기 치료는 가능하지만 이후 재활치료비가 상당히 듭니다. 순간 병호 어르신의 머릿속은 백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험 여러 개 들어두셨네요. 이 정도면 대부분 커버됩니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30년 전 꾸준히 납부해왔던 실손보험, 중대질환보험, 의료비 보장보험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괜히 적게 쓰고 모은 게 아니었지? 우리 아직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아내는 흐릿한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평생 해왔던 선택들이 모두 이유가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안병호 어르신의 갈등은 지금 막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단단히 남아있고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며 집은 온전히 본인 소유로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병세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 선택들이 앞으로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병 어르신의 아내 이정순 여사는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재활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행이 가능해지기까지는 최소 석 달에서 6달은 보셔야 합니다. 그 말은 어르신의 심장을 조용히 파고들었습니다. 아내는 침대에 누운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나 너무 미안해서 그래. 당신 고생시키는 것만 같아서. 병 어르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미안해? 우리가 서로 힘들 때 붙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지. 당신 혼자 아픈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아픈 거야. 그 말 한마디에 아내의 눈가가 뜨겁게 젖었습니다. 그 순간 병 어르신은 평생 자신이 지켜온 한 가지 약속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적금 하나 깨도 당신 병원비에는 절대 인색하지 않겠다. 그 약속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30년 넘게 꾸준히 납부해온 보험, 연금, 준비의 결정체였다. 며칠 뒤 병 어르신은 아내가 휠체어에 앉은 모습을 보며 묵직한 감정이 올라오는 걸 느꼈다. 내가 이 사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나도 70이 넘었는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불안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예상하지 못한 건강 변수는 삶 전체를 흔들어 놓는다. 하지만 그때 병 어르신의 등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걱정 마세요. 이 보험금이면 치료비 대부분 해결돼요. 간호사의 말이었다. 보험금 지급 내역을 다시 확인한 그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깨달았다. 아내보다 먼저 흔들린 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 병원복도 불이 하나둘 꺼질 때 어르신은 재활실 밖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 살아온 이유였어. 이제 내가 당신 인생 조금 빌려줄 차례구나. 그리고 다음 날 그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 어르신은 퇴직금 일부와 연금 적립금을 활용해 재활 전문기관에 아내를 등록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여보, 너무 비싸. 차라리 집에서 천천히 하면. 아니, 당신은 평생 나 위해 살았잖아. 이번엔 내가 당신 위해 쓸 거야. 그 말에 아내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재활실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꾸준히만 하시면 다시 걷는 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내는 눈가를 닦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병호 어르신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서 봄꽃 보러 가야지. 장날에도 같이 가야 하고 당신 좋아하는 메밀전도 먹어야지. 아내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은 40년 전 신혼 초 비 오는 날 시장을 함께 걷던 그 시절과 조금도 달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활이 진행되면서 병호 어르신의 일상도 크게 변했습니다. 매일 오전 아내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오후엔 도서관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엔 연금 지출보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며 생활을 가꿨습니다. 많은 이웃이 물었습니다. 안 선생, 그 나이에 자원봉사까지 해요? 힘들지 않아요? 그러면 어르신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든데, 힘든 보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야 내가 무너지지 않죠? 그는 한 번도 자기 삶을 누구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짐을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노후를 단단히 지킨 건 남이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70세 넘어서야 더 깊게 깨달았습니다. 2025년 3월, 아내는 작은 보조기구를 잡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걷는다. 병호 어르신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러랬잖아. 우리 봄꽃 보러 가야 한다고.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서로를 오랫동안 지켜온 부부의 아름다운 결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호 어르신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아껴온 이유였구나. 퇴직금도, 연금도, 보험도, 신명의를 지켜온 것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었습니다. 시청자들도 이 장면을 보며 문득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남 얘기 같지 않다. 나도 저렇게 준비해야 한다. 집을 지키고, 연금을 꾸준히 쌓고, 보험을 제때 준비하고, 자녀에게 휘둘리지 않고, 위험한 투자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와 배우자를 위한 삶을 지켜낸 사람.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병호 어르신의 인생을 지금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호 어르신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그 말에 아내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노후가 참 따뜻하네. 우리나라의 고령층 노후 준비 실태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최근 기준 약 3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노인 10명 중 거의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선진국들 가운데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처분 가능 소득을 기준으로 한 노인 빈곤율 역시 최근 몇 년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구조적 문제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가까운 시기인 2025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노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겪게 될 위험 역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실제로 연금과 보험, 저축이 균형 있게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은퇴 이후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부담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가 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 한 채만 보유한 상태에서 유동성이 부족할 때 병원비나 자녀 지원 등이 생기면 충격이 훨씬 커진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차례 제시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차이가 확연합니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의 빈곤율은 70대 초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근로소득이 완전히 끊기고 연금 외에는 소득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또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리며 빈곤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분석됩니다. 해외 연구에서도 노인 빈곤을 단순히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구조,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 연금이나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고령층일수록 생활비 충격에 취약해지며 한 번 가난에 빠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반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통계와 연구들은 하나의 사실을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집이 조금 있다고 해서 절대로 노후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금이 없는 상태, 보험이 없는 상태, 저축이 끊긴 상태, 그리고 자녀에게 재정적으로 의존하는 구조 등은 언제든지 노후 빈곤으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의 금리 변화, 부동산 시장 불안,
의료비 상승 같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은퇴 뒤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두 가지가 아니라 소득, 자산, 건강, 가족 관계 같은 여러 요소를 균형 있게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통계들은 준비가 부족한 노인일수록 가난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준비된 노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저축이나 집 한 채로는 노후를 지키기 어렵고 공적 제도, 지역 돌봄, 민간 보장 체계를 함께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여러 제도를 확대하며 고령층의 빈곤과 건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초연금 제도는 일정 소득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40만 원대의 연금을 지급해 노후 최소 소득을 보장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의 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뇌졸중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재가시설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확대 중인데, 일부 시군구에서는 식사 배달, 주거환경 개선, 방문간호, 방문재활, 안전 모니터링 등을 직접 제공하며 장애나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어르신의 일상을 돕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어르신 돌봄 SOS 사업을 통해 긴급 돌봄, 의료연계, 단기 방문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고, 경기도는 경기형 기초보장 제도로 중위소득 기준에 걸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가구를 추가 지원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돌봄, 소득, 건강이라는 세 요소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반영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 문제가 빈곤과 고립을 동시에 유발하는 만큼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익활동, 사회 서비스, 민간 일자리 등을 제공하고 있고, 실제로 참여한 어르신들이 소득 증가뿐 아니라 외로움, 우울감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개인이 준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직연금의 안정적 운용, 최소 한개 이상의 보장성 보험 유지, 긴급생활자금 확보, 의료치매 대비 자산계획 등을 실천적 전략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후의 가장 큰 변수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분석이 반복되면서 질병사고 재활 비용을 대비한 보장 체계가 필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전국 단위로 운영해 어르신이 병원 돌봄, 주거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 지역에서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독일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정부가 일정 부분 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본의무담금을 낮춰 돌봄 비용으로 가계가 무너지는 위험을 줄였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은 노인 주거복지를 강화해 소득이 낮아도 주거환경과 사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가 말해주는 공통점은 노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하는 구조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준비와 함께 공적 제도, 지자체 지원, 주거복지, 건강보험 체계가 결합되어야 안정적인 노후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 사례처럼 위험한 투자에 흔들리지 않고 연금과 보험을 기본 장치로 가져가며 지역의 돌봄 제도와 공적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60대, 70대 이후 삶의 질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노후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불안에 휘둘리기보다 제도를 바로 알고 활용하는 것, 그리고 작은 준비라도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결국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길입니다. 한 줄이 떠오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마지막 계절에 가장 진한 빛을 품는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두 사람의 삶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순간의 판단, 자녀를 위한 희생,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진명이 하나 바꿨을 뿐인데, 잠깐의 욕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너무 쉽게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가 울었던 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깊은 자책 때문이었죠. 반대로 또 한 사람, 안병호 어르신은 평생의 작은 성실로 자신과 아내를 지켜냈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 넣었던 연금이
아내의 재활을 붙잡아 주었고 욕심부리지 않겠다는 그 다짐이 집과 가족을 지켰습니다. 늦은 밤 병원 복도에서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 아직 끝난 거 아니야라고 말하던 그 순간 그의 노후는 빛나는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두 사람. 하지만 어쩌면 오늘 영상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미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후는 나중에 준비하는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삶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50대, 60대, 70대라는 나이는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기 늦은 나이가 아니라 내 인생에 남은 계절을 좀 더 따뜻하게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자산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씨앗처럼 조금씩 모아둔 연금을 지키고 아플 때를 대비해 보험 하나 챙겨두고 집을 지키기 위해 섣부른 명예 변경을 피하고 나를 돌보지 않는 관계에 흔들리지 않으며 나의 노후를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 자신을 챙기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여러분, 과거의 선택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의 선택은 앞으로의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쳤어도,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걱정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마음 한켠에서 작은 결심이 일어났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당신의 삶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영상 속 두 사람처럼 삶은 언제든 갈라지지만 어떤 길을 걷느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남은 계절이 뒤늦은 후회가 아닌 따뜻한 평안과 존중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스스로의 삶을 지킬 힘을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계절은 아직 피지도 않은 꽃 한 송이처럼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용기와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